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70대 여사입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생각하면 유독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랍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도 덜하지만 우리 세대 때는 시집살이 때문에 고부 갈등이 참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시집살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좋은 시어머니는 가을에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우여곡절이 많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상 못하잖아요. 저 역시도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었고 그 과정을 겪으며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어요.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이유는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아주 멀쩡했는데 술만 마시면 말 그대로 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다녀오다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서 보면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다닌 적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하도 불려가니까 나중에는 경찰 아저씨와 저는 서로 인사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그렇게 집안 살림을 다 부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해서 집에 물건도 별로 없는데 다 때려 부수니까 남아있는 가전제품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엄마에게 손도 많이 대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버지의 저런 행동에 더는 못 참겠다고 제가 중학생 때 한밤중에 벼랑간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사실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레 집을 나간 행동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곧 돌아올 줄 알고 언니랑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뒤로 행방을 아예 감추었어요. 엄마의 최종 가출 이후에는 진짜 살면서 엄마의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언니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었죠.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친언니가 있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더욱 술을 물처럼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둘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야, 종수가, 우리 이렇게 살면 다 죽어. 언니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해. 너는 그 공장에서 만난 남자 있다며.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아버지랑 같이 살면 우리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해. 지금도 번 돈 다 빼앗기고 있잖아. 언니는 저에게 아버지랑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서울로 가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저랑만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공장에서 억지로 일했었는데 월급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날이 되면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공장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한 제가 돈 봉투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술을 사서 마셨어요. 월급을 주지 않으면 공장 앞에서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저에게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는 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행패를 막아주었던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니가 말한 제 첫 남자친구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는데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아직도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남편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엇을 들고 갔겠어요. 아버지에게 저 결혼한다고 통보하고 집을 나섰는데
뒤에는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고 해방감을 느꼈어요. 가난했던 것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도 넉넉한 사정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모두가 가난한 세대였거든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의 집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었고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결혼하기 바로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인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무려 5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혼자 그 많은 자식의 밥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저도 며느리로 그 집에서 같이 사니까 저도 당연하게 살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 고운 손이 망가질까봐 무섭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아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고부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 때문에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니 저는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만나봤자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울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친정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 착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전혀 안 그랬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정말 우연히 도박을 한번 해보더니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도박장에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남편을 찾으러 온 동네를 뒤지고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집에 있느라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저렇게 가장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간간히 용돈벌이로 남의 집 옷을 수선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편을 저 대신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있던 집을 담보로 도박해서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가기까지 했어요. 시동생이 무려 5이라 단칸방에서 잠을 잘 때는 똑바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니 저도 집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급하게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라 임신은 저에게 다른 세상 얘기였어요. 남편은 약 3년 동안 도박에 빠져 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막내 시동생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도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도박하고 돌아다녀서 시어머니와 제가 일하느라 시동생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시동생이 한밤중에 열이 펄펄 나도 해열제만 계속 먹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침에 깨어나질 않아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있었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고생이었어요. 막내는 생사로 오가고 시어머니와 저도 힘들어서 안 아픈 곳이 없으니 그제야 남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 앞에 있는 인쇄회사에 들어갔어요. 가서 제일 밑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남편이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확실히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고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니는 또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 임신 소식을 듣자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대놓고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때는 이젠 진짜 제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첫째를 가졌을 때 입덧이 매우 심했습니다. 뭘 먹으려고 하면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에 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냄새를 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신맛이 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시고 달달한 과일을 정말 매일 사다 주셨습니다. 신선한 것을 먹여야 한다고 쟁여놓지 않고 새벽 시장에 가서 사오셨어요.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을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아가, 너 뭐하고 있니? 임신했는데 이렇게 집안일하고 그러면 애 떨어진다. 빨리 가서 누워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서 과일 먹으면서 쉬어라, 응? 어머니, 저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아기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6명이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야말로 가서 누워 계세요. 허리랑 무릎도 아프시면서 왜 자꾸 움직이세요?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저에게 유독 더 잘해주셨어요. 원래도 저에게 친절하고 잘해주셨지만 임신 동안에는 더욱 저를 위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첫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시동생들에게 아직도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아기를 낳고 현실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바로 일을 했거든요. 일하러 나가면 시동생들이 우리 장남을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자식이 셋인데 제일 예쁨을 많이 받은 게 장남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아들 하나, 딸 한 명을 더 낳아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일했고 남편도 쉬지 않았는데 식구가 워낙 많으니 가난했던 것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성인이 된 시동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특히 둘째 시동생은 저랑 동갑인 여자거든요. 저한테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시누이라고 전혀 괴롭히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 오빠가 철이 없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럼 마음씨 좋은 둘째 시누이는 성인이 되고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워낙 반반해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시집을 가면서 우리는 해준 것도 없는데 친정이라고 돈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돈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동생들도 멀쩡하고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데 남편은 또 뭐가 그리 불만인지 사고를 거하게 쳤습니다. 잘 다니던 인쇄회사를 갑자기 가족들의 상의도 없이 그만두었거든요. 퇴사라는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남편은 본인이 인쇄회사에서 일해보니 자기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첫째 나이가 겨우 9살이고 막내의 나이는 3살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저랑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며 둘째 시누이의 남편에게 돈까지 빌렸어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저도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 시누이는
친정과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누이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원망했어요. 시누이는 이렇게 살면 본인까지 오빠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연을 끊었습니다. 빚을 얼마나 낸 건지 집에 빚쟁이들이 쉬지 않고 찾아왔어요.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달만 주면 2배로 갚는다며. 그래놓고 지금 3달이 지났어. 돈 안 내나? 어? 그럼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구하란 말이야. 네 몸을 팔기 싫으면 아이라도 내놔. 내가 확 팔아버리게. 안 돼요. 저기요. 안 돼요. 차라리 남편을 데려가세요.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요. 빚쟁이들은 집에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아이를 데려간다며 우리 막내를 실제로 들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복도 없는데 남편 복까지 없는 불우한 인생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삼남매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당신께서 사과하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수중에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다린다고 잘 풀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저는 급한 대로 아주 작은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최고 장점이 요리를 매우 잘하는 거예요.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선일도 잘하셨는데 무엇보다 음식을 매우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식당을 열고 아침부터 밤까지 운영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동생들은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한 분의 손님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점점 갚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식당을 운영하며 아주 슬픈 일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몸이 약한 상태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깨, 허리, 무릎, 등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임신하면 저를 제일 최우선으로 돌봐주셨어요. 셋을 낳는 동안 매번 맛있는 것도 해주셨고 아이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쓰러지니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도 이렇게 슬프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식당 일을 쉬면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 정말 울면서 일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손맛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연세도 많으셔서 병원에서는 집에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모셨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도 시동생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집에 들러 어머니 끼니는 꼬박꼬박 챙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딸보다 며느리가 훨씬 더 챙긴다고 대단하다고 하셨죠. 아가, 미안하다. 시집 와서 고생만 하네.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엄마랑 딸로 태어나자. 미안해. 시어머니는 1년 동안 누워 계시다 결국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자식들보다 저를 더 많이 찾으셨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었는데 저를 보고 천천히 저 말을 어렵게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이 제가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저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제가 일해야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망할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저에게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오더니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저에게 바치겠다고 했죠. 고맙거나 대단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어린 우리 삼남매라도 어떻게든 키워보자고 했어요. 시동생들도 하나둘 커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나와 저를 도와 일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일했더니 손님이 많이 늘어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딸들에게도 안 알려준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 방법대로 요리했더니 점점 손님이 늘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식당에 올 정도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우리 식당은 어느새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2층짜리 가게로 확장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했어요. 돈도 많이 생겼는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키워주었어요. 특히 첫째가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운동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코치 비용도 그렇고 연습 비용과 장비까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지원을 아주 많이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지원을 해준 것에 비해 사실 첫째는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훈련만 몇 번 참여하고 여자를 만나러 다녔어요. 운동한다고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는데 용돈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 돈으로 여자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랍니다. 사실 둘째와 셋째는 제가 낳았지만 아주 기특하거든요. 특히 셋째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보통 첫째가 제일 잘났다는데 우리 집은 정확히 반대였어요. 첫째는 사실 사고도 많이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운동한다는 이유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던 게 첫째 때가 유일하거든요. 어머니, 재열이가 운동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위협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세요. 장남의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확장한 식당의 돈이 장남의 합의금으로 쓰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특히 중간에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봤으면서 장남이 저렇게 말했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첫째 아들에게 저런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장남의 이런 행동은 심지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되었어요. 장남을 보면 마치 우리 아버지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싸움판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겨우 정신을 차렸더니 이제는 큰아들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죠. 군대에 다녀오고 큰아들은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겠다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깡패 집단에 들어갔더라고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간만에 아들을 보면 볼 때마다 문신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양팔과 등짝에 무시무시한 용그림이 있었어요. 야, 이재열, 너 등짝에 그게 뭐야? 너 야구 선수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멍 깡패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동생들을 공부해서 대학 가는데 너만 이게 뭐야? 너한테 이제 엄마도 지원 못 해줘. 알겠어? 엄마, 너무 서운하네.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아, 그럼 가게 하나만 열어줘요. 술집 하나만 열어주면 쥐 죽은 듯이 살게. 응? 제발, 나 각서도 쓸게. 보다 못한 제가 이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자 장남은 오히려 가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인맥으로 술 장사를 하면 반드시 대박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남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제가 잠도 못 자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남은 그걸 뻔히 알면서 술집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알아서 본인 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장남이어도 괘씸한 마음이 들어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저를 설득했어요. 동생들이 잘 나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술집을 열어주자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엮인 남자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장남의 끊임없는 설득에 저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가게 하나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제가 술집을 열어주자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매일 술 파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라 지나가다 보면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믿어달라고 큰 소리를 워낙 친 상태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첫째는 장사할 깜냥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인 것은 장남의 태도였어요.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처럼 직원들을 대했어요. 또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그게 다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손님하고 싸워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 아들 술집 왜 저러냐고 할 정도였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맛은 거기서 거기고 서비스가 참 많은 것을 차지하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친절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위협해서 경찰까지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예, 재열아. 엄마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응? 내가 장사를 몇 년을 했는지 알아? 일단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면 손님들도 그거 알고 다시 찾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기분 상했다고 너무 그렇게 대하지 마. 아우,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엄마 도움받아서 가게 차렸다고 엄마 마음대로 내 가게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잖아. 노파심에 엄마 마음으로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해도 장남은 기분 나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장남이 조폭 집단에 들어가서 그 조폭들이 가게에 오니까 손님들은 무섭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폭들끼리 술집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걸 말했더니 자기를 가만히 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저는 아들이지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장남은 본인 가게에서 일하던 21살짜리 여자 직원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남이 무슨 어린 여자를 데려왔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임신했다고 이 여자와 결혼한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애는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딱 봐도 질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18살 때 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장남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지는 못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다 그러고 살았고 똑같이 자랐는데 둘째와 셋째는 멀쩡했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급하게 마련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혼수로 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단 임신했으니 싫은 소리를 하기도 싫었습니다. 또 며느리를 보니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한테 천사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임신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가서 대신 청소와 빨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산한 며느리는 마치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어찌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첫 손주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식당에서 사장으로 일하니까 바빠서 시집살이를 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용돈도 자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부부는 그런 용돈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 어머님, 이제 우리 성현이 돌이잖아요. 먹는 양도 늘어났는데 용돈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 아빠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면 대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고 남들과 싸워서 경찰서에 가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하게 제 돈을 자기들 돈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서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니잖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이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와 셋째는 아주 기특했어요. 공부로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따로 용돈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반면 장남 부부는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요구하는 조건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어찌나 징징댔는지 몰라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돌쟁이 손주를 우리 가게에 데려와서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녔습니다. 아유, 사장님. 내가 사장님 며느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양심이 어디 있는 거야? 그나들도 보면 너무해요. 사장님이 그렇게 돈 들여서 가게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매번 와서 죽는 소리야. 내 팔자가 이런가 봐. 나도 그나들만 보면 속이 갑갑해. 그래도 결혼하더니 적어도 배싸움은 안 하잖아. 쟤 야구한다고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 돈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실제로 큰아들은 야구는 무슨 술집이나 제대로 운영하길 바랐습니다. 제 바람과 달리 술집은 파리가 날릴 지경이었어요.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 먹으러 오는 우리 식당과 달리 아들의 가게는 손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본인 조폭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어느새 장남 부부를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심지어 자꾸 손주를 식당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며느리는 어쩌다 손주가 다치니까 저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몇 초 사이에도 사라지고 사고 치는 것이 아기잖아요. 안 그래도 식당에는 위험한 도구도 많아서 제가 불안했거든요. 며느리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주지 않으면 손주를 집에 방치하거나 장남 가게에 맡겨놓고 놀러 다녔어요. 차마 그래도 제 첫 손주를 조폭들 사이에서 술 마시는데 앉혀놓을 수는 없어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손주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저도 당연히 너무 놀라서 그대로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 말을 들었더니 다행히 평생 가는 상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재생 능력이 좋아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죠. 그때 장남은 심지어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가게에 왔길래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받길래 그러냐고 섭섭하다고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단 가게니까 저도 미안하다고 달랬는데 그날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라고 우리 손주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며느리가 돌아버렸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했던 것은 바로 장남의 태도였어요. 엄마.
아기가 뛰어다니면 안 다치게 엄마가 노력해야지. 이러면 어떡해? 아내가 집에 와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어. 나는 엄마가 잘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운하네.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네 자식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 아빠는 손주 데리고 놀다가 발목이 삐었어.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너희가 만든 자식을 돌보지도 않잖아. 엄마가 아예 안 봐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내 가게는 어떡해? 술집에 아이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엄마가 그것도 싫다며. 아, 내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 아이고,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 동생들은 멀쩡하게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아기 다쳤다고 뭐라 할 거면 아예 데리고 오지 마. 이 사건으로 저는 장남 부부에게 실망했습니다. 힘들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키웠더니 저렇게 나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특히 장남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예 장남 부부와의 인연 자체를 끊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장남이 저 사태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식당과 달리 본인의 가게에는 손님이 없어 파리가 날렸잖아요. 그래서 장남은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손님들에게 자기 술집으로 오라고 꼬드겼어요. 생전 도와주러 오지도 않더니 본인 가게로 손님들을 데려가려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랑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게 손님들을 데려갔으면 서비스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억지로 술을 강매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또 경찰을 부르게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아들 가게는 물론이고 우리 가게의 손님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단골들이 아들을 보면 아예 우리 가게를 지나쳐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들은 그게 그렇게 섭섭했는지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엄마의 첫째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말리자 아빠도 똑같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똑같이 대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맨날 재민이 재현이만 챙기고 엄마는 장남인 나는 챙기지도 않고 다 죽어. 그냥 나는 몰라. 죽을 거야. 아유. 야, 인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가게 그릇을 던져? 여보, 빨리 경찰 불러. 이놈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이러는 거야? 엄마 속 터지게. 아들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우리 가게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첫째 아들 때문에 경찰 얼굴을 하도 봐서 민망했습니다. 경찰들도 우리 아들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장사할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아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에서 남편과 둘이 아들이 던진 그릇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본인 자식까지 낳은 자식을 책임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것도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러는 게 오히려 괘씸했습니다. 얄미운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손주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허탈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많은 얘기 끝에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 가게의 부동산 이름은 저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을 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아침이 되자 바로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은 당연히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요. 또 바락바락 성질을 내며 엄마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러냐고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을 그렇게 하면서 이놈의 집구석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그대로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홧김에 나간 장남은 약 2주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갈 때는 평생 얼굴도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장남은 그런데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장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또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마구 질렀어요. 나가라고! 나는 이제 너랑 며느리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 네 인생 망했다고 네 부모 인생까지 망하게 할래? 응? 내가 도대체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학생 때 운동하겠다고 해서 그거 지원해줘. 능력도 없이 족폭 집단에 들어가서 술집 차려줘. 결혼한다고 저 불려시 같은 년 데려왔을 때 집 구해줘. 인간아, 양심이 있으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져와서 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장되게 행동했더니 장남은 매우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도 싫어. 나도 평생 엄마랑 아빠랑 연 끊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셔. 나도 서운하고 섭섭한 거 말하면 끝도 없어.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연락하지 마. 어휴, 가자. 그렇게 장남은 완전히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둘째와 막내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남편은 좋아했어요. 실제로 그 뒤로 저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각 본인들도 너무 잘났는데 배우자도 아주 잘 만났어요. 심지어 전문직이란 미래도 보장되었는데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지원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했다고 얼굴을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더 지원해주게 되더라고요. 둘째네 부부는 영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회사가 영국에 본사가 있다고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올 때마다 선물을 가득 들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둘째와 셋째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보고 있으니 첫째 부부는 금방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오히려 연락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첫째가 우리와 연락을 끊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은 매출이 자꾸 늘어나서 2호점, 3호점까지 생겼어요. 자식들이 각자 잘 사니까 시동생들에게 2호점, 3호점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잘 살게 된 거라 평생 갚으려 살려고 했어요. 가족들과 사이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다리도 못 펴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식당도 매출이 좋고 다들 행복하게 사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환갑이 지나 65세가 되었을 때 식당 일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평생 일했더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남편도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뒤로는 사고도 전혀 치지 않고 저를 도와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식당은 막내 시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막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심성이 어찌나 착한지 매번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을 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유독 얼굴이 많이 닮아 저도 애착이 갔거든요. 막내 시동생에게 식빵을 물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남편과 여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도 보러 가고 유럽 여행도 다녔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좋은 풍경을 보며 저는 우리 부모는 생각도 나지 않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제가 어떻게든 데리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남편과 둘이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얘기하며 서로 웃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있으면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은퇴하고 남편과 열심히 둘째와 셋째 부부를 보러 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칠순잔치를 바로 직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날은 셋째 부부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시장에 가서 애들 먹일 갈비를 포장해서 왔는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요. 누구지? 싶어서 봤는데 저는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갈비도 땅에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나야, 재열이. 나 잊은 거 아니지? 내가 성공해서 찾아오려고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 이제 사장님이야. 우리 집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장남이었어요. 장남은 때깔 좋은 양복을 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봤더니 무슨 건설회장 사장님이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마음으로 끝이 났어도 자식 얼굴을 몇십 년 만에 보니 엄마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미워도 자식이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장남 부부를 내치고 행복하게 살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장남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해서 저를 찾아오다니 너무 놀랐어요. 곧 셋째 부부가 집에 도착했고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했더니 무작정 공사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 차렸다며 그동안 죄송했다고 비는 모습에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와 손자도 데려왔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며느리도 사모님이 되어서 얼굴의 혈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와중에 장남은 저에게 칠순잔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너무 당연하게 잔치를 크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거래처도 많으니까 최대한 큰 곳으로 잡자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주도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실제로 영국에 있는 둘째 부부도 부르고 시동생들도 다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니 생각보다 많이 북적거렸어요. 사람을 불러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잔뜩 먹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랍니다. 제 사연의 핵심인 사건도 이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날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주 배부르게 음식까지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집으로 갔고 우리는 우리 집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데 우리가 먹었던 연회장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더 놀랐던 것은 그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다고 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거든요. 나간 며느리가 왜 연회장 안에 있는지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저는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바로 앞에서 듣게 되었어요. 여보, 돈 위조 지폐로 바꾼 거 맞지?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축의금 얼마 들었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 빨리 그거 가지고 튀자. 곧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우리 찾아올 거야. 내 예상보다 금액이 많아. 아까 위조 지폐로 바꾸는데 누가 볼까봐 얼마나 무섭던지. 빨리 저 노인네 버리고 이제 튀자. 당신 아까 집에 가서 금덩어리 가져온 거 맞아? 그거 차에 있어? 일단 튀고 엄마가 나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받고 완전하게 잠수 타자. 글쎄 장남 부부가 축의금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중간에 우리 집에 가서 금을 챙겼다는 것까지 듣고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장남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빚을 억대로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대화를 듣는 도중 제가 내려오지 않으니 식구들이 연회장으로 왔어요. 장남 부부가 문을 열고 나오니 우리가 다 그 인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심하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돈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남을 둘째와 셋째가 나서서 잡았어요. 야, 이것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너희 사채업자가 찾아온다고 했지? 그래서 재열이 너는 얼마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였어. 에휴, 됐다. 어림도 없어. 사실 얼마 전에 장남이 저에게 은밀하게 부탁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2억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장남에게 다 말했고 서류 정리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칠순잔치에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2억은 없던 일로 되었고 장남 부부에게 제 축의금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의 차로 가니 정말 금덩이가 몇 개는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척이나 화를 내며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몰래 나한테 돈 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1억을 마련했더니 다 이런 속셈이었어? 어림도 없다. 그렇게 부모가 돈으로 보여? 빌려주기로 했던 거 다 취소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도 장남은 돈을 빌렸더라고요. 오랜만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본인의 빚을 탕감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었어요. 둘째에게 듣기로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데 제 알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편안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둘째, 셋째 부부와 저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 후반이 된 주부입니다. 이제 아주머니라는 말도 어색하고 할머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나이죠.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중간에 꽤나 복잡한 사정이 있었더랬죠.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해결된 과정을 생각하면 통쾌한 면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살쯤에 결혼했어요. 당시로도 꽤 빨리 결혼한 편이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하고 남자다운 가부장적인 남자였어요. 그래도 생활력 있고 바람 피우지 않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죠. 부모님들의 중매로 만난 것이었는데 당시의 사내란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기념일을 챙겨주고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젊은 남편들은 육아도 도와주고 설거지나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요. 저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들이 아내 때리지 않고 돈 제대로 벌어오고 성실하기만 하면 최고였습니다. 제 남편도 바람 피우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이였기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살았고요. 시댁은 무척 보수적인 집안이라 시집살이도 꽤 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층층시야 고된 시집살이에 결혼한 초년에는 고생을 제법 했죠. 사실 초년뿐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오래 사셨고 거의 90이 되어서도 정정하셨기에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구박받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남편은 5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자라나면서 위에 두 형님이 전부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는 집안 유일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에 대한 기대도 크셔서 저한테도 유달리 가혹하게 구셨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어떤 일을 시키시든 아무런 간섭 없이 방관했어요.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따로 분가를 했으니 살만했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병들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나 다름이 없으니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우리 집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이다. 아들만 낳으면 우리 집 미래는 창창하다며 매번 압박을 주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과 손자에 대한 집착도 더 심하셨죠. 예, 너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그것도 첫애를 아들로 낳아야 해. 우리 집은 아들이 원래 귀한 집은 아니지만 너희 남편 하나만 남았으니 꼭 네가 낳아야 한다. 네, 어머님. 제가 꼭 낳을게요. 아들만 낳으면 걔들이 다 알아서 집안 일으킨다. 남자란 그런 거야. 아들만 낳아놓으면 네 인생에 꽃이 필 게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아들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도 다행히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저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아들만 셋을 줄줄이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도 미워하고 고생시키셨으면서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며 손주들을 볼 때면 다 잊은 듯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제 아들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갑고 다정스러운 딸이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남편도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아들 셋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함께 산 세월 동안 가족끼리 놀러 갔던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그래도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었고 아들들도 남편을 닮아 무뚝뚝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사업병이 들어 망해먹지도 않았죠. 성실하게 돈 꼬박꼬박 벌어다주는 남편 덕분에 바깥바람 한 번 맞을 일 없이 여태 잘 살아왔으니 아주 호화롭지는 않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래 사셨지만 13년 전쯤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딱 10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은 일만 하느라 건강은 못 챙기는 전형적인 중년 남자였고 자꾸 살이 빠지길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등을 밀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거든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죠. 제가 아직 쉰 중후반이었을 때라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이미 취업도 다 하고 결혼도 다 했지만 아직 저는 젊었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왜 당신이... 어쩔 수 없지.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 뭐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걱정이지. 저는 너무 막막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계속 울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평생 단 한 번도 다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그것이 더 서러워서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놓지 못했어요. 남편은 죽기 전 집과 모든 재산 명의를 먼저 제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아들놈들 다 못 믿어. 걔들 절대 믿지 마.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들 아니면 누굴 믿어요? 자식도 크면 다 도둑이야. 특히 아들은. 아니, 아무튼 재산 절대 넘기지 말고 당신이 꼭 쥐고 있어야 해. 아, 그래도 애들 지금 돈 필요할 때인데. 안 돼.
절대로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가지고 있어. 내 유언이야. 남편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암 말기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게 절대 재산 전부 가지고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아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말하고 제게만 전부 재산을 넘겨주었던 것을 보며 말이죠. 그리고 나 죽고 나서 빨리 좋은 사람 찾아. 네? 여보. 당신 아직 젊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같이 살 사람 찾아야 안 외로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살 생각을 해요.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재혼하라는 거지. 남편은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서는 곧장 잠들어 버렸죠. 생활이 바빠서 아들들은 아주 가끔 병문안을 왔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재혼하라 한다며 말하니 아들들은 한 명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고 해도 걱정도 그리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상처를 좀 받았었죠. 재혼하시면 재혼하시는 거죠, 뭐. 그보다 아버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셨어요? 무슨 재산 이야기를 벌써 하니? 실질적인 얘기죠, 뭐.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못 써. 아직 아버지 두 눈 멀쩡히 뜨고 계신다. 어쩜 그런 소리를 하니? 저는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들들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당시 아들들은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점점 더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였고 집도 옮겨가야 해서 더욱 얼마라도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능하면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말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말한 대로 재산을 받았어요. 생전에 전부 넘겨주고 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을 때에는 아들들이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첫째가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투덜거리더군요. 아버지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모르게 재산을 엄마한테만 다 넘기실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이, 그래도 엄마가 좀 말리셨어야죠. 아버지 몸 안 좋으셔서 생각을 깊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저희는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첫째 며느리도 말을 못했어요. 저희 지금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집도 옮겨야 하는데 도와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쩜.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와서 검은 양복을 입고서도 재산이 전부 제게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죠. 그래도 그때는 그냥 몇 마디 말하고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애들 아빠는 그리 다정다감하거나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는 못했으니 아들들은 그리 정이 붙지 않았을 거고요. 그 후로도 아들들은 계속 제게 돈이 필요하다는 눈치를 보냈지만 저는 남편이 죽기 전 했던 말이 생각나서 계속 큰 재산은 제 손에 쥐고 있었어요. 물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금씩 제게 있는 여윳돈을 넘겨주기는 했지만요. 며느리들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을 내는 눈치였지만 그 부동산은 제가 죽은 다음에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자식들이야 그때까지 기다린데도 그리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살기 힘들 것 같았는데 목숨이 질겨서 그대로 저는 큰 풍파 없이 평온하게 10여 년을 더 지냈어요. 자식들이 모두 분가한 지 오래고 남편도 없으니 큰 집에는 저 혼자라서 친구라도 만나고 외출했다가 들어가면 쓸쓸함을 감추기 힘들었죠. 그래서 친구도 자주 만나러 다니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어요. 신앙을 가지면서 제 생활의 허전함이나 공허함도 많이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가을 주말이었어요. 저는 일기예보를 보지 못한 채로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문 앞에 섰을 때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어떤 노년의 남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셨죠. 여기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난감해하자 그 신사분은 걱정 말라며 자신도 집이 근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그분께 우산을 얻어 쓰고 돌아왔죠. 아유, 감사해요. 저 집에 오늘 못 올 뻔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가을인데 꼭 장마처럼 오는군요. 폐를 끼쳤네요. 아이, 별 말씀을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예배를 봐서 얼굴이 익숙하셨거든요. 그냥 비를 맞고 가시도록 들 수가 있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노년의 신사분은 저도 교회에서 눈에 익은 분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게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보고 조용한 성격이신 분이었죠. 저는 그 다음 주일에 나가서 그분을 찾아갔고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때 심장이 후루룩 뛰더군요. 그 이후로 저와 그분은 빠른 속도로 친밀해졌어요. 그분은 무척 신사답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사별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남편은 식사를 하고서도 자기 혼자 휘적거리며 걸어가는 편이었지만 그분은 항상 제 옆에 있으면서 식사하고 제 가방을 들고 함께 산책하고는 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그 무뚝뚝한 사람 곁에서 수십 년을 지내고 또 그 사람이 떠난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었으니 이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가을에 시작된 대화로 인해 겨울이 지나고 쭉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서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분도 아내와 사별하여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분가했고 저 역시 그랬고요. 나이가 있으니만큼 엄청나게 뜨겁게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정도가 되었어요. 주일 오후에 교회 예배를 보고 점심을 함께하고 저는 그분과 손을 잡고서 저희 집까지 걸어갔죠. 우리 같이 살까요? 예? 저는 그분의 말에 놀라서 올려다보았죠. 그분이 웃고 있었어요. 재혼하자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거리낄 것도 없는데. 아, 외로운 사람들끼리 기대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면서 처음으로 기댔죠. 네, 그래요.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아요. 결혼식을 거하게 할 필요야 없었고 그저 신고면 족하겠죠. 느닷없이 받은 프로포즈였지만 저는 마음이 뿌듯하게 차올랐어요. 어머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서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첫째 며느리가 놀란 눈을 하고 제 뒤에 서서 저와 그분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맞죠?
어머, 옆에 그분은... 아, 아, 어쩐 일로 왔니? 연락도 없이. 저는 당황해서 그분의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다 본 상태였고 의심으로 눈이 가늘어진 상태였죠. 이분은 친구야. 교회에서 같이 예배 시간 참석하는. 아, 친구분이시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분은 미소를 띤 채 인사하고 제게도 눈짓을 한 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수상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며느리가 신경 쓰여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며칠 뒤 그분을 만나 곧장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마음먹은 김에 해야지 아니면 그대로 밀려서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우리는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언제 살림을 합칠까를 즐겁게 대화했죠.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재혼해도 되는 걸까 싶었지만 분명히 반대할 게 뻔해서 살림을 먼저 합치고 통보할 생각이었어요.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렸으니 그 애들이 어쩔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려서 봤더니 첫째 아들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봤던 광경에 대해서 말을 해버린 거였어요. 엄마, 그 남자 뭐예요? 무슨 소리니?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받자마자 묻는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은 다 필요 없다는 듯 거두절미하고 저를 추궁하더군요. 그 남자요. 와이프가 다 봤대요. 손잡고 껴안으면서 집으로 가셨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껴안다니?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나이도 자실대로 자신 양반이 동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 동네 부끄러울 짓 하지 않았다. 그럼 그 남자는 뭔데요? 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물었고 저는 그것에 반발심이 불쑥 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버렸죠. 뭐긴 뭐냐? 요즘 만나는 남자다. 이제 나도 좀 새 사람 만날 때가 되었지 않니? 뭐요? 아니... 아들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리자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속사포처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제정신이세요? 아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집에 사시면서 남자를 집에 들이신다고요? 들여서 별거 다 하셨겠죠?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제 탓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건 저 혼자 말할 게 아니에요. 동생들도 다 알아야 돼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남자라니. 그 남자한테 재산 다 홀랑 털어넣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아들은 정말 경멸하는 듯한 어투로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해졌죠. 물론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아들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었어요. 제 아빠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첫째의 반응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았죠. 바로 그날 오후 아들들이 죄다 제 집으로 왔어요. 마치 쳐들어오는 것처럼 셋이 다 들어와서 거실을 차지하고 앉은 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연세에 남자 만나서 어쩌시게요? 그러다 큰일 나요. 제정신인 남자면 엄마 나이 여자 안 만나요. 얼마나 궁하면 60 넘은 여자를 만난다고 꽁무니를 쫓아다니겠어요. 셋째 아들이 내뱉듯이 말해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셋째는 원래도 말버릇이 나빴지만 제게도 이럴 줄은 몰랐죠. 그런 인간들 다 재산 노리고 덤비는 거예요.
엄마 연세에 남자한테 미치면 약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우리 구경도 못하고 다 날리겠네. 말들 조심해라. 무슨 소리들이니 이게? 내가 무슨 못 만날 사람 만나고 못할 짓 한 것처럼 구는구나? 저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거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화를 내자 아들들이 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와, 진짜 그 남자한테 완전히 넘어갔네.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아직 60 몇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박 나신 거예요? 진짜 큰일이네. 어쩌려고 이러시지? 아들들은 마치 셋이 짠 것처럼 악귀처럼 떠들어댔어요. 그 애들이 떠드는 말에서 빠지지 않는 건 집, 명의, 재산, 돈 그런 것들이었죠. 그 막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아들들의 속셈이 빤히 보이는 거죠. 그 애들은 제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 남자한테 봉변을 당할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받을 재산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무서운 거였어요. 어쩌면 그리도 투명하게 속셈들이 보이는지. 아무리 제 아들들이지만 역겨울 정도였죠. 그제서야 남편이 죽기 전 유언처럼 했던 말의 의미가 확실히 알겠더군요. 남편은 절대 아들들에게 재산 명의를 넘겨주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아들들은 그 덕분에 재산 때문에 저를 그나마 엄마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였죠. 저는 화가 나서 오히려 차분해진 채로 아들들을 둘러보았어요. 너희들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우릴 뭘로 보고?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돈 노리는 건 지금 그 남자라고요. 엄마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남자요. 진짜 남자한테 넘어가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저런 소리도 하네. 아들들이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저는 당연히 그 속내가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노리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재산 말이야. 그래요. 그냥 헤어지시라고요. 아유, 세상에. 60 넘어서 무슨 추태람? 재산 전부 기부나 해야겠다. 예? 아들들은 그 순간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죠. 기부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명단을 발표했더구나. 이왕 재산 노리지 못하게 할 거, 거기다 기부하면 가여운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노리지도 못하겠지. 그렇게 하고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겠다. 그럼 아무런 상관없겠지? 예? 아, 아니, 엄마, 그렇게까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 아들들이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벌벌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다 내던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문제니? 너희들은 재산에 욕심 없다고 했고 다만 그 사람이 재산 노릴 게 걱정된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애초에 재산을 노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기부하면 남도 돕고 얼마나 좋니?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너희들한테 재산 나눠줄까? 만약 그런다면 나한테 더 잘하는 애한테 더 주게 되겠구나. 똑같이 나눠줄 생각은 없다. 아들들은 그 말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물고 뜯을 대상이 서로로 변한 것이겠죠. 나 그분하고 혼인신고 이미 했다. 예? 달라지는 건 없어. 재산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나와 내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재산을 더 넘겨줄 거다.
아들들은 어디에 먼저 놀라고 화를 내고 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도 하지 않고 그분과 결혼했다는 것에 놀라고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저희들끼리 싸워서 제 재산을 더 많이 노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죠. 한때는 소중한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악귀처럼 제 재산만 노리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알았으면 다들 나가라. 이 결정은 절대 안 바꾼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내가 두고 볼 거다. 저는 아들들이 떠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모두 내쫓아 버렸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너무 소견이 빤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김장을 했다면서 제게 가득 찬 김장통 하나를 내밀더군요. 김장철이 아닌데도요. 열어보니 분명히 사온 김치인데 집에서 해온 김장처럼 보이려고 온갖 양념을 뒤덮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혹시 어머님 몸은 괜찮으시냐, 홍삼 필요하지 않으시냐, 요즘 환절기라 날이 건조한데 가습기 필요하지 않으시냐, 온갖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로 정말 처음 받아보는 전화였어요. 항상 명절에만 와서 대충 앉아 밥만 먹고 가고 1년 12달 가야 소식 한 번 없던 며느리가 재산 나눠준다는 한마디에 있는 힘껏 아부를 떨더라고요. 셋째 며느리는 아이의 집으로 들어와서 제게 밥을 해준다, 재혼한 그이에게도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준다며 난리를 피웠죠. 저는 어차피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죠. 재혼한 그분은 점잖은 성격이라 몹시 불편해하셨지만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말이죠. 사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눠줄 것도 없었죠. 게다가 지금 이 아파트는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들어놨기에 자식들이 노릴 수도 없는 재산이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우습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들은 잘하려고 난리인데 사람이란 게 어찌나 속내가 빤해 우스운지 몰랐어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정말 앞으로도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 공개도 하지 않고 명의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누구나 잘해주고 얌전하게 굴면 당연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비슷한 처지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재산은 절대 넘겨주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늙어서도 삶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언니들보다는 동생이나 또래들과 친하고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위를 맞춘다든지 상황에 맞게 흐름을 타는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야 했었지만 결혼이라는 큰 과제를 치르고도 저한테 또 이런 어려운 관계가 생길 줄 몰랐는데요. 아들만 내신 집에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으니 위로도 손윗동서가 셋이라서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고 한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허니문으로 아기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신혼 시절이 있었어도 저는 남편에게 강력하게 불만을 털어놓고 뭐든 수를 강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손윗동서들과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째 동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둘째 동서는 보는 순간부터 낯이 익으면서 예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알고 보니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바로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2년 정도 바로 옆반에서 오며 가며 보느라 안면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주버님도 엄청 놀라셨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와이프랑 재수 씨랑 같은 고등학교였던 거네?
하긴 이 동네가 좁다 보니까 둘 중 하나라도 이사 안 가고 계속 비슷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 저랑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던 사이예요.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탈하게 말을 하셨고 저도 따라 웃으면서 둘째 동서의 얼굴을 봤는데 제 마음과는 달랐나 봐요. 눈을 마주치면서 씩 웃어 보였는데 동서는 따라서 웃지도 않고 입만 웃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봤을 때에도 좀 차가운 인상인 듯한 느낌도 있었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애들과는 좀 다른 성향으로 보여지긴 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낯설게 대하고 선을 그을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의 결혼식까지 잘 마치고 이후에 첫째 동서 주관 하에 가족끼리 다 시댁에 모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알게 모르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넷인데 셋은 이미 일찍들 자기네끼리 결집이 되었으면 나중에 혼자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껴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말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둘째 동서야 저랑 좀 어색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첫째 동서와 셋째 동서까지 저한테 거리를 두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둘째 형수가 좀 성격이 센 편이야. 아무래도 형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서 우리 집에도 며느리로 제일 일찍 드나들었고 결혼도 제일 빨리 했거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형도 남자치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어. 애들도 금방 태어나서 조카들도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말이야. 이후에 큰형이랑 막내형이랑 다 결혼하다 보니 둘째 형수가 여기 며느리들 기강은 다 잡고 있는 셈이지.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지 차가운 분은 아니야.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째 뭔가 내가 좀 복잡한 상황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좀 쎄하게 느껴졌지만 저도 신혼이고 아기를 금방 가지게 돼서 입덧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니던 직장을 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몸이 좀처럼 안 나아져서 친정엄마도 많이 다녀가시고 좀처럼 시댁 문제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웬만한 건 다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명절 때도 거의 못 가다시피 했어요. 이후 아기를 낳아서 시댁에 찾아뵈었는데 어머니며 아주버님들이며 다들 아기들 귀여워해 주시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애들 내려놓고 간만에 손윗동서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왠지 좀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모임을 한 이래 1년이 좀 더 지나서 봐서 그런지 어색할지 몰라도 그 사이에 끼워주지 않겠다는 벽 같은 게 느껴져서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뭔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할게요. 그랬더니 첫째 동서가 그냥 웃으면서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동서는 저를 대충 쳐다보더니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왠지 그 사이에 껴서 중간에 애매하게 뭔가 하기도 뻘쭘했기 때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셋이서 바쁘게 주방에서 움직이는데 표정들이 너무 굳어있길래 결국 다시 왔고 떠듬떠듬 굳은 몸짓으로 숟가락이나 그릇들을 같이 놓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는 걸 보니 앉아있으라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도 너무 불편해졌고 노력을 나름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동서나 셋째 동서나 둘째가 뭔가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흘러간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집안일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은연중 하는 말에 단톡방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한 이래로 여전히 초대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차라리 시누이면 자기 동생이나 오빠 때문에 올케가 좀 싫은가 보다 싶겠지만 여긴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아주버님이 우리 애기 보고 용돈을 몇만 원씩 꺼내주시는데 둘째 동서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이때 저는 그냥 제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시댁에서 실세이긴 한 건지 할 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아주버님. 우리 용현이 처음 나와서 왔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요. 이제 완전 막내 조카라고 더 조카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후하게 쓰시나 보다. 이거 서러워서 한 놈 더 낳아야 되겠어요.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저는 둘째 동선의 조카들이나 다른 애들한테도 결혼 초에 용돈 얼마씩 줬었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작은 엄마니 뭐니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저도 서운치 않게 애들 용돈을 줬었는데 제가 애기 낳는 순간부터 낳아서 데려온 날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기미도 안 보여서 좀 어이가 없었죠. 아니 뭐 자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아주버님이 주는 것까지 저렇게 눈치를 주는 건가요? 이 정도면 뭐 나한테 쌓인 게 있어서 그러나 싶고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돌아오는 길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못 느꼈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풀이 죽었어요. 내가 아기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 무렵쯤부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작스레 집안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편도 엄청나게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몸이 좀 힘들긴 했었지만 일단은 친정엄마께 가끔 맡겨두고 제가 움직이기 괜찮을 때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챙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신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많이 해드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렀었어요. 연애할 무렵부터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뭔지 저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고 불편하지도 않았거든요. 단지 이때 돌아가면서 같이 들르는 손윗동서들이 더 불편했기에 차라리 나 혼자 왔으면 좋겠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동서와 날이 맞아서 시댁에서 잠깐 봤는데 이날 둘째가 없어서 그런지 웬일로 저한테 말을 편히 걸더라고요. 애기 낳고 한창 힘들 텐데 왔네. 나는 그 무렵 때 누가 말 거는 것도 싫던데 자기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왠지 동서들 관계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커피도 내려드리고 가져갔던 간식도 챙겨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마음이 열린 건지 앞으로 종종 차도 같이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 정도 수확은 있었던 건지 어느 순간 첫째 동서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가족끼리 잘 지내자고 하던데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도 그쯤부터 어색하게 말을 이어가는 걸 보니까 한숨이 좀 놓였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 얼마나 많이 마주친다고 그리 신경을 썼던 건지 저도 참 사서 고생한 것 같네요. 그래도 갈 때마다 눈치 주는 여자들만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누락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대화에 끼기도 하고 열심히 나름 비위를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자고 하길래 남편이 그때 애를 봐준다고 해서 저도 나가서 만나고 왔었어요. 이때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 하고 적당히 맞장구 맞추다 보니까 나름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화제가 나왔는데 글쎄 저보고 고스톱 좀 칠 줄 아냐고 하는 거예요. 네? 고스톱이요? 아, 갑자기요? 그랬더니 다들 보면서 막 웃더니 그냥 가끔씩 심심풀이로 칠 때가 있는데 별거 없이 그냥 상금 걸어놓고 커피값 벌고 애들 과자값 얻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가족들이랑 집에서 심심풀이로 치던 때도 있었고 오랜만에 얘기를 들으니까 썩 안 당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큰 동선의 집으로 갔고 다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커피값 정도만 갖고 하자고 해서 돈 몇만 원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큰 동선에 애들이며 아주버님이며 다 시댁에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도 널널하고 판이 길어지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생전 말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고스톱 칠 때에는 되게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이날 혼자 꽤 많이 따가더라고요.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때 졸지에 돈을 마치 뭔가에 휩쓸려 날아가듯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왠지 기분도 별로고 괜히 이런 짓을 했다 싶어서 영 씁쓸하더군요. 하고만은 할 거리 중에 왜 고스톱을 하자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커피값이라서 많이 잃어봐야 돈 1, 2만 원으로 장난처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정한 사람들처럼 돈 단위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좀 불쾌한 기분으로 왔지만 그날 남편도 열심히 애도 봐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단톡방이 울리는 것이 이번엔 둘째 동서가 또 고스톱 모임을 주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안 가고 싶어서 미루려고 했는데 저보고 저번에 좀 잃지 않았냐고 다시 되찾아보자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손윗동서들 모임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나름 겉돌던 제가 요 며칠 어울린다고 하니까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자기가 봐준다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딱히 좋아하지도 않는 인원 구성으로 뭔가에 홀린 듯 고스톱을 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진심으로들 달려들고 거기다가 단위도 달라지니까 느낌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감이 들었을 때 역시 그만두고 거절해야 했던 것일까요?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끼리 저 하나를 갖고 논 것인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완연하게 참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단 2번의 고스톱으로 인해서 제가 마저 갖고 있던 비상금까지 털어 누가 봐도 장난 같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액수를 잃고 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솔직히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판에 돈 200을 잃고 오는 저 같은 경우가 흔한가요? 원래 흔한 건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좀 구린 판이긴 한 건지 끝나고 난 뒤에 아찔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생전 처음 가본 둘째 동선의 집에서 나만 빼고 다들 실컷 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갈수록 저만 혼자 진흙탕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고스톱 처음 배워서 그날 첫 개시로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가족들이랑 할 때도 종종 따곤 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할 때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솔직히 웬만하면 이쪽으로 생각은 안 하고 싶었는데 낼름 사라진 돈이 총 200만 원이 된다는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상황은 솔직히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끝나고 황당해서 멍청히 앉아있던 저와 나머지 셋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투로 말하면서도 돈은 싹 쓸어가던 그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너무 못 쳐서 그렇게 잃었다 한들 남도 아니고 알만한 가족들끼리 그렇게 정말 제대로 수입을 올릴 양 챙겨버리는 모습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모양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끌려가긴 했지만 다 똑같이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엄마 돈을 그렇게까지 긁어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휴, 애초에 여기에 같이 참여해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며칠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화만 내실 뿐 별다른 조언을 해주시지도 못했고 이게 뭐라고 자꾸 마음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낄낄거리면서 웃던 둘째 동서나 별말 없이 왠지 제 눈치만 자꾸 보면서도 희죽거리던 셋째 동서나
돈 따서 좋아하던 첫째 동서나 그 셋 다 잊을 수가 없었죠. 이미 이런 식으로 저는 완전히 이들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손이 똥선이 뭐니 하는 이름으로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왠지 완전히 놀림당하고 공략당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 씩씩거리다가 그냥 이거 믿져야 본전인데 일단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쎄한 거예요. 제 망상이 심한 걸 수도 있지만 다들 지네들 집에서 나를 불러다가 했는데 혹시라도 뭐 속임수라도 쓴 거 아닌가 하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친정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창 태어난 애기한테나 집중을 할 것이지 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며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 돈 그냥 엄마가 줄 테니 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예민해져 있고 신혼 초부터 동서들 관계로 힘들어하던 거 아셔서 그러는지 그냥 본인이 해결짓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엄마께 더 말하는 건 그냥 관두고 제가 멋대로 동서들을 불렀어요. 남편에게도 별의별 말로 불평하고 니네 형수님들 왜 그 모양이냐고 따지고 싶은 걸 꼭 참고 동서들 우리 집에서 모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기분 좋게 애기 데리고 시댁에 갔답니다. 처음에 동서들은 굳이 뭘 모이냐고 하길래 고스톱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그 전에 잃은 돈에 대해선 별 생각 없는 척 비상금이 생겨서 또 하고 싶다고 말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뭐 최근에 고스톱 생각이 나긴 했다면서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와봤으니 이 김에 들러본다고 수락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도 집에서 모일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진짜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냥 침 한번 삼키고 아기 방 침대 옆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떼다가 거실에 달았어요. 수면 교육할 때 따로 재우면서 지켜보려고 달아뒀던 건데 이날 제가 생각했던 필요에 따라 쓸 이유가 있었거든요. 진짜 질릴 정도로 몇 번이나 그 판을 계속 되새겨보고 심지어 꿈까지 꿨었어요. 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돈을 잃을 정도로 고스톱판에서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랑도 뭣도 아닌 얘기지만요. 어차피 걸릴 염려도 없고 동서들한테는 대단하게 돈이라도 있는 듯 말했지만 찔끔 몇만 원만 풀고 그냥 판을 접어버릴 생각이었어요. 만에 하나 이게 다 오해였고 정말 그들이 무슨 신이라도 들린 듯 셋 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잃은 거라고 쳐도 저는 이렇게 단번에 제 딴의 목돈이었던 돈을 한 번에 왈칵 잃고 그들은 돈을 따가자마자 모임을 파토하고 각자 집으로 가고 며칠을 단톡방에서 단 한마디들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해서 돈을 잃고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말에 어떤 인간미도 보이지 않아서 화가 나다 보니 하다 이런 짓까지 다 해보게 된 거 있죠. 솔직히 저라면 누구 동서건 간에 하루아침에 200 가까이 잃게 되었다면 적어도 한 70% 정도는 돌려줬을 거예요. 뭐 얼마나 보고 친한 사이라고 고스톱을 그렇게 진심으로 해서 신나 죽겠다는 듯이 눈앞에서 돈을 세어가면서 그 길로 쫄랑 사라져버리는 건지. 아휴, 진짜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 계속 씩씩거렸거든요. 어찌되었건 결전의 그날이 찾아왔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오신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대충 파토내버렸고요. 쫓기듯 나가는 그들을 대강 배웅한 뒤 빠르게 집으로 들어와서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녹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곤 기가 차서 얼마간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낼 수 없었답니다. 중간중간 제가 잠깐 자리를 살짝 비우면서 일부러 상황을 봤는데 제가 엄한 상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지 뭡니까? 둘째 동서가 계속 킬킬거리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다른 동서들이랑 작당질을 해대고 있었고 제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속닥거리며
엄청 빈정대더군요. 진짜 사람을 적당히 바보로 봐도 유분수지. 계속 거만한 표정으로 아른 채도 않고 시댁 갈 때마다 내려가는 듯 쳐다보더니 저한테 뭔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 판까지 깔아서 사기를 치는 걸까요? 그날 동서들은 제가 또 비슷한 돈으로 고스톱을 칠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모양인데 10만 원도 못 넘긴 상태에서 우수수 자리를 접으니까 불쾌했나 봐요. 지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보고 뭘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단톡방에서 은근 빈정대더군요. 막내 동서, 친정엄마는 잘 가셨어? 원래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야? 아, 한창 할만했는데 좀 아쉽다. 우리 나오면서 무슨 도둑고양이 마냥 쫓겨나서 너무 민망하더라고. 맞아, 막내 동서. 다음엔 우리 집에서 하자. 우리 신랑도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놀라지 뭐야? 막내 동선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금방 왔다고 하니까 왜 말씀도 안 하고 딸 집에 그렇게 오시냐고 놀라더라고. 아, 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신랑 얘기야. 내 생각 아니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이건 판이 깨져서 은근히 저한테 불만을 표하고 빈정대는 거잖아요. 게다가 둘째 동서는 그날 야근이라며 집에도 안 계신다던 아주버님을 들먹여가면서 무슨 아주버님이 제 험담이라도 하신 것처럼 돌려서 제 욕을 하시는데 그게 자기 의견이지 뭐겠어요. 저는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주버님들과 손이 동서들, 우리 남편까지 전부 들어간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말 없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알만한 건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실정이었기에 동서 셋이서 저 하나 갖고 놀면서 고스톱판 버리고 속여먹고 낄낄거리며 제 뒷담을 하는 정황 정도는 파악이 가능했죠. 그리고 저는 거기다 제 할 말만 하고 톡방을 나와버렸어요. 바로 제 계좌번호를 올려두었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돈 200만 원 돌려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입금해주세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동서들과 있었던 단톡방도 생각나 거기 내용도 고스톱 하자던 내용들 웬만한 거 다 캡처해두고 나와버렸어요. 몇 분 안 돼 남편이 전화해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대고 저는 울면서 말을 했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얘기 안 하고 참았다고 말이에요. 고스톱도 어디까지나 완전히 거절 못하고 낀 내 잘못도 있지만 설마 했는데 셋이서 짜고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욕까지 하면서 나를 골려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 돈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도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나 이제 동서들이랑 잘 안 지낼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당신도 나랑 가족으로 살려고 결혼한 거 맞지? 그러면 나한테 어줍잖게 형수님들이랑 잘 지내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바꿔. 절대 그런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마. 알았어? 남편은 예상도 못한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일단은 알겠다고 완전히 목소리가 팍 죽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 형들에게 전화도 오고 각자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분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상적인 집이면 분란이 나야지 안 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꼴에 또 자존심들은 다 있어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나 톡이고 뭣도 안 왔지만 셋째 동선의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에게 연락이 왔나 봐요. 미안하다고 어쩌고 돈 보내준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첫째 동서나 둘째 동서 둘 다 어느 누구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이 돈은 또 돈대로 입금돼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 아주버님들 이름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그냥 당분간 보지 말자고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돈도 돌려받은 데다가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나서서 뭐 이제 저보고 형수들이나 형들 편히 만나자고 부를 수 있겠나요? 솔직히 사과하고 집에 와서 매달리기라도 할까봐 저는 더 걱정했어요. 그럼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용서건 뭐건 해야 할 테고 앞으로 또 그 지긋지긋한 잘 지내는 척을 이 인간들이랑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저렇게 저를 무시해주고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대하듯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저런 것들이 남편이라는 주체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건지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어디 가서는 너무 창피해서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결혼한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 이혼한 친구들에게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말하고 털어버리고 잊으려고 합니다. 애기한테만 집중하기도 힘든 때에 진짜 별 쓰잘데기 없는 인간관계에 너무 감정을 소모해버렸어요. 애기 낳고 여러모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정말 많이 외롭긴 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곁에 있는 관계라도 잘하고 애 키우는 얘기며 이런 것들도 나누고 가족끼리 잘 지내보겠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화병은 가라앉지 않은 채 맺혀있지만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좀 속을 달래려고 합니다.